그래서 우리 3단원 쪽에 바로 들어갈 건데 3단원 쪽 자체가 문화 단원입니다. 그래서 자, 문화 여기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지만 의미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사회와 문화 이거 설명할 때 사회랑 문화에 대해서 각각 설명했던 게 있어요. 사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럼 문화는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이라 했어. 자, 근데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것은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된다는 거야. 그럼 방금 걸 줄여볼게요. 넓은 의미의 문화는 뭐냐? 생활, 살아가는 거, 양식의 모든 것, 총체. 이건 총체라고 적겠습니다. 생활 양식의 총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것이다. 요게 이제 넓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화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로 문화 단어를 쓰는 거는 보통 좀 뒤에 들어간다는 거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세대 문화인 뭐 청소년 문화 그리고 성인들 기성세대들의 문화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언어 문화라든지 음식 문화라든지 놀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기성세대의 문화와 비교했었을 때 뭐가 더 좋아? 뭐가 더 나빠? 얘기할 수 있어? 너희들의 문화가 나쁘니? 아니지. 그치? 그럼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 없어? 청소년 문화, 세대 문화 이쪽은 나눌 수가 없죠. 그리고 전주 지역의 문화 같은 경우도 방금 시작. 자, 그리고 전주 지역의 문화, 그다음에 뭐 아니면 부산 지역의 문화, 수도권 문화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지역 문화, 요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하면 문화의 우열은 없다라고 하는 요 얘기가 됩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했었을 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좁은 의미의 문화로 쓰잖아? 그러면 문화에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교양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쓰입니다. 자, 좁은 의미.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또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가 나와요. 그럼 좁은 의미의 문화로 썼었을 땐 보통 우리가 문화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써. 그래서 예시 한번 드려볼게. 자, 문화 생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문화 생활이라고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 생활 한번 말해본다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 요것도 문화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문화 생활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삶의 질 자체를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교양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문화인 반대로 얘기하면 뭐 야만인 이런 게 있겠지. 그럼 누가 더 교양 있고 누가 더 발전적이야? 문화인과 야만인 중엔 문화인이 좀 더 교양 있지. 그치? 발전적이고. 그리고 뭐 문화 유산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화유산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 이렇게 해서 의미를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현행 교과서에서 많이 빠졌어요. 들어있는 교과서도 있고 옆에 짜투리로 들어있는 교과서도 있고 아예 빠진 교과서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알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화의 유형 구분이라고 해서 쓸 때요. 자, 물질 문화, 그리고 비물질 문화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물질 문화 형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형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유형 문화라고도 얘기를 같이 합니다. 반대로 이제 무형, 형태가 없는 문화를 비물질 문화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도현 씨, 지금 너 앞에 있는 물통. 요거는 물질 문화야, 비물질 문화야? 물질 문화죠. 그렇죠? 그러면 준성 씨, 종교는 어때? 그렇죠? 비물질이죠. 그럼 사랑 씨,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물질 문화. 이런 거 비교하는 건 어렵진 않을 거라고. 그치? 그럼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이걸 구분하는 거에서 하나 정도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자, 무슨 기술, 뭐 과학 기술, 자동차 기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그 기술은 어디에 해당할까? 유형일까? 무형일까?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뭐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형 문화라고 바로 그냥 연결 지어 주시고 여기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를 빼는 학교도 좀 많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가볍게만 좀 보시고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던 대로 3-1쪽은 다음 주에 볼 거야. 3-2 그리고 3-3 요거 얘기하고 오면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3-2쪽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위문화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위문화라고 하면 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하위문화와 반대로 있는 게 주류문화예요. 그럼 주류문화의 의미가 뭐예요? 주류, 대다수, 대부분. 즉 대부분이 대다수가 영위하고 있는 즐기고 있는 문화다. 주류문화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하위문화는 누가 즐기고 있어? 전체가 일부분이 누가? 일부분. 그치. 그러면 일부분이 즐기는 문화다라고 해가지고 하위문화가 되는데 자 하위문화는 일부가 영위하고 있는 문화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하위문화로 뭐 세대를 나눠서 세대 문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지역의 문화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고등학교 뭐 한 학년당 거의 4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합치면 거의 뭐 250만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인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영위하고 있는 놀이문화 아니면 음악문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음식문화든 언어문화든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 건 주류문화에 속해 아니면은 일부가 영위하고 있는 하위문화에 속해? 라고 하면 하위문화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위문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청소년 문화가 주류 문화에 비해서 안 좋다 뭐 아니면은 뭐 열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그냥 뭐야? 청소년들의 문화가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수도권만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대표하진 않지. 전주 지역 아니면 뭐 부산, 강릉 뭐 여러 가지 지역의 지역 문화가 주류 문화만의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위 문화의 특성 얘기할게요. 세대 문화, 지역 문화 이런 것들처럼 우린 여러 가지 하위 문화가 뭘 만들어 주냐? 문화의 다양성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런 특징. 문화적 다양성을 올려주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주류 문화, 성인들 기성세대 하면 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뭐 성인들이었어? 언제나 성인들이 아니었잖아. 20년 전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뭐였어? 여러분들처럼 청소년들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20년 전의 하위 문화, 즉 지금 현재 성인들이 즐기던 문화는 20년 전으로 가면 청소년 문화, 하위 문화였다고. 그렇지 않니?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문화가 된 거야? 대부분이 즐겨야 되는 주류 문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 20년 전, 과거 30년 전의 주류 문화는 지금 또 주류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야? 시간이 흐르면서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다, 없다? 그럼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로 내려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한번 간단하게 쓸게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되기도 하고 또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똑같이 하위 문화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음 갈게요. 그 하위 문화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전주 지역의 문화 또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수도권 위주의 우리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또 기성세대의 문화와 완전 대립되고 싸우고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니? 청소년의 문화는 성인들의 문화를 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 전주 지역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대척점이 있다? 말할 수가 없지. 근데
그게 가능한 하위 문화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위 문화를 약간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조금 표현하자면, 자, 하위 문화가 있고 주류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위 문화와 주류 문화 간에 기본적으로 대척 관계는 아니다, 대립 관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문화가 새로 등장합니다. 하위 문화 중에 어떠한 문화는 주류 문화의 특성에 반대되고 대립되는 반문화가 존재해요. 아, 그리고 반문화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개정 교과서에는 저항 문화라고 하는 걸로 나와요. 이건 내가 반문화로 얘기하는 이유가 저기 그 고등학교 2학, 3학년 그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도 하다 보니까 걔들은 반문화로 가르쳐. 근데 이제 뭐 저항 문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제 저항 문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저항 문화의 파트도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요 구조 나왔으면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모든 하위 문화는 반문화다. 준성 씨, 맞아 틀려? 저항 문화. 반대된다 이런 뜻이야. 아무튼 말해보세요. 요 구조에서 모든 하위 문화는 반문화다. 말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반대는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다. 도현아 맞아 틀려? 맞지? 그 과정 이거 알아내셔야 돼. 요거 시험 문제도 A, B, C 뭐 이런 거 하잖아. 자 A, B, C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게 하위 문화고 어떤 게 주류 문화고 어떤 게 뭐 반문화다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 하셨잖아요.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하위 반 주류 문화의 관계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반문화는 주류 문화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냥 주류 문화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문화다. 요 정도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의 전체 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197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반문화가 있었습니다. 요거 2월 달에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1970년대 미국에서 대표적인 반문화로 자리했던 히피 문화가 있습니다. 뭐 어떤 특성 뭐 이런 거야. 음. 여튼 1970년대 미국 히피 문화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주류 문화는 뭐였냐라고 하면, 여러분 1960년대부터 미국이 아시아권에서 전쟁을 펼치던 게 있어요. 63년부터 해가지고 70년대가 쭉 해가지고 전쟁을 펼치던 게 있었는데, 여기에 미군의 요청으로 우리도 참전을 했던 전쟁도 있어. 뭘까? 그렇지, 베트남 전쟁. 그럼 여기 주류 문화는 뭐였냐? 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의 참전 여론이 주류 문화였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참전 여론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안 끌려가서 그래요, 대부분.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져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저는 갑니다. 지금 예비군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끌려가고요. 너도 갈 수 있어. 그치? 어떻게 보면 이제 10대, 20대들만 어떻게 보면 피해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 저기 40대, 50대 끌려가겠어, 안 끌려가겠어? 안 끌려가. 왜 끌려갑니까? 여튼 자, 그러니까 결국 참전 여론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전 여론이 쭉 나왔었는데,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전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히피 문화를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이제 반전을 상징하고 있는 문화거든. 그러면 전쟁에 참전하자라고 하는 이 주류 문화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또 대표적으로 있었냐? 바로 군인들이라고 좀 알 수 있겠지. 군인들이 이제 전쟁 자체를 좀 상징하는 이미지로 좀 보여지게 되는데, 히피 문화에 요 군인들의 이미지와 완전 반대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 요거 들어보셨나요? 히피 펌. 사랑씨? 요거 펌 무슨 펌인지 알아? 히피 펌이? 잘 몰라요? 준성씨? 혹시 히피 펌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빠글빠글하게 펌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이제 지금은 긴 머리, 짧은 머리 가리지 않고 뽀글뽀글한 펌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히피 펌은 전체 원래는 긴 머리에다가 남녀 가리지 않고 긴 머리에다가 펌을 빡세게 넣는 걸 히피 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군인들 같은 경우에 헤어스타일 어때요? 군인들 헤어스타일 빵빵 밀지, 그치? 또는 이제 짧게 밀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히피펌과 이제 군인들의 헤어스타일은 완전 또 반대가 되죠. 그다음 또 히피 패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제 타이트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제 군복과 달리 남녀 가리지 않고 원피스, 통이 넓은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게 히피 패션이었고요. 그다음 히피 음악, 요거는 이제 전쟁 관련돼 가지고 뭐 군가는 기본적으로 뭐 전우회를 노래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노래들인데, 근데 히피 음악 같은 경우는 사랑과 평화에 대한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히피 음악의 주제였다, 이런 거였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만 더 가볼게. 그러면 여기서 어떤 특성, 일반적인 모든 특성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반대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히피 문화, 히피펌, 히피 패션, 히피 음악 이런 것들은 당시 미국에서 주류 문화 중에 하나였던 참전 여론을 반대한 거지, 미국이 없어져야 돼 이런 얘기한 게 아니야. 그렇지? 미국의 모든 것에 반대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일부만 반대하는 거지 모든 것에 반대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낚시 문제, 근데 이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는 그대로 당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그때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틀리고 나서 한번 더 메꿔보시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자,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이렇게 관계 얘기했었고요. 또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 반문화에 대해서 예시를 줄 때 힙합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장르 중에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잖아. 그러면 요 힙합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어라고 하면 흑인들이 자신에 대한 차별 대우, 사회적인 시선,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항거하는 저항 문화로 시작한, 반문화로 시작한 음악이 힙합이야. 근데 지금은 메이저 음악 장르 중에 하나죠. 뭐 물론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럴 텐데, 여튼 힙합이라고 하는 것도 반문화로 시작했지. 근데 지금은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았어? 준성 씨? 반문화도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문화가 되었다? 힙합 같은 게 무슨 문화? 주류 문화가 되었다. 이런 거. 요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위 문화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대중문화와 주류문화의 차이점은 의미 좀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중문화. 그리고 참고로 요 대중문화는 기존에 있는 단어 정도, 기존 과목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기존 과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신유형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 대중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만 빠르게 하고 끝낼 거니까 요거는 꼭 오늘 외워두시고 이번 주에 외워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의미. 얘는 주류문화처럼 대다수가 영위한다 이 얘기만 담으면 안 돼. 대중문화는 불특정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우리들이 글만 알고 있으면 책이나 신문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남녀노소를 가리고 신문 볼 신문과 안 볼 신문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 맨 처음에 한 것처럼 문화가 좁은 의미였어. 즉 문화라고 하는 건 진보되고 발전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거였지 일반 대중들, 일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하나 들어주면, 여러분들도 이제 국어 하고 있으니까 그 고전시가 이런 예시를 내가 많이 듣는데, 혹시 조선 초에 있었던 대표적인 문학 장르 시조, 한시 이런 거 들어봤지? 근데 거기서 한시 하면은 오원절구 뭔 뜻이야? 한 줄에 5글자로 딱딱딱 맞춰서 가지고 해야지. 그게 형식이잖아. 또 그럼 칠원절구는 뭐야? 7글자로 맞춰가지고 시를 형식을 맞춰줘야 돼. 그걸 안 지키면 어떤 소리 들어요? 근본 없다고 욕먹어요. 그치?
형식에 딱 맞춰가지고 거기 그 형식에 맞게 이쁘게 시를 지어줘야 되는 게 그게 한시의 형식이었으니까. 또 시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몇 장? 세 장.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르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전시가 열심히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의 첫 마디를 몇 음보로 해야 된다? 3음보로 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나시지 않나요? 역시 다 아는 눈치고만. 소연님 더 잘하고. 아무튼 자, 그래서 시조 아니면 한시 이런 것도 결국은 형식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조금 달라져. 조선 후기에 들어가가지고 삼시 사설 시조 들어봤어? 근데 그 사설 시조가 뭐야? 종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었다? 엄청 길어졌다. 좀 안 해? 자, 종장의 길이가 엄청 길어져서 근데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 근본 없는 애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양반 입장에서 자, 그러게 양반 입장에서 형식 딱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시조고 그게 한시인데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분홍 돈을 많이 벌게 된 농민들 아니면 상인들 그 다음에 중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양반처럼 문화생활 즐겨봐야지 이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시조 즐겼어 안 즐겼어? 못 즐겼잖아. 그러니까 형식상 어떤 형식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아까 말했듯이 종장의 뭐 삼음보라든지 종장의 길이를 맞춰줘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쭉 길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나타났던 사설시조는 중인들과 평민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데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문화생활은 먹고 살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하루에 16시간, 17시간 다 일하고 먹고 살고 있어. 그러면 뭐 주말에 쉬니까 주말에 쉬지도 못하겠지만 뭐 쉬는 날 하루라도 생기면 그때 뭐 쉬어야 돼? 아니면은 그때 이제 노래방 가든 영화관 가든 이렇게 놀아야 돼? 그냥 쉬겠지. 그렇지? 아니면 일을 좀 더 해버리든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대중문화의 발달 배경 여러분 이거 자 이번 주 확인 문제로 낼 겁니다. 자 대중문화의 발달 배경 총 4가지 적어둘 줄게요. 첫 번째 돈이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로써 자 전 세계적으로 언제부터 서민들의 경제력이 올라왔을까? 무슨 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긴 한데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 서민들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 물론 모든 서민들이 올라오진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력이 옛날보다는 먹고 살만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여기 우리가 대중문화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책이나 신문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글을 모르면 그걸 즐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돈 씨, 글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썼어도 알아먹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는 글을 어떻게 알아?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 배운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초등학교 왜 가게 됐지? 법적으로 의무 교육이 잡혀 있잖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제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배속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됐어? 높아졌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의무 교육의 발달로 의무 교육 제도의 발달로 인해서 자, 교육 수준, 서민들의 교육 수준도 올라갔다. 즉, 뭐 문맹자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아까 시민혁명도 얘기했는데 시민혁명 너무 좋은 얘기야. 왜냐하면 그 전까지 시민혁명 이전까지 나라의 주인은 누구였어? 왕, 황제 이런 애들이었지. 근데 왕과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주인이다? 시민들, 국민들이 주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줬죠. 물론 여러분들은 올해 그 지금 나이가 안 돼가지고 6.3 지방선거는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한 2년 뒤에 있나? 2년 뒤에 여러분들 총선 국회의원 선거 그때 처음으로 투표 가능할 건데 그때 준성아 예를 들어 너 전주 사람이니까 투표권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도현 씨, 넌 남자니까 투표권 없어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이대만 딱 넘어준다면 투표권 보장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무슨 선거?
무슨 선거라고 하죠? 모두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연령대만 넘으면 각자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무슨 선거? 자, 기억나는 척 하지 마시고. 자, 보통선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선거 제도의 확립. 그러면서 서민들의 정치적으로도 정치적 성장도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실 근데 네 번째 이쪽 얘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대중문화의 발달 배경에서 네 번째. 일단 근데 사람들이 많이 즐기려면 결국 그 즐기는 문화 자체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가능해졌어. 뭐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중매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매체의 출현이 또 대중문화의 발달을 불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여기에다 포커스 맞추고 갈게요. 대중매체 또한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중매체 저번 중간고사 대비했었을 때 문제 나오고 있었지. 대중매체는 1차적, 2차적 사회화 기관 중에 어딘가라고 할 때 2차적 사회화 기관이었고 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신문 못 찾아가지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개수 막 틀리고 그랬던 거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자, 그때 살짝 얘기했었는데 여튼 자, 우리 대중매체 관련돼서 얘기했었을 때요. 자, 맨 처음 종류 인쇄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매체 있고요. 영상매체 있고요. 자, 정보사회 때 새롭게 나왔던 영상과 음성 뭐 이런 것들 다 포괄하고 있는 뉴미디어가 출연하게 됩니다. 자, 인쇄매체 예시 뭐가 있을까? 책, 신문, 잡지 이런 거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 뭐 잡지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다음 음성 매체는 뭐가 있어? 우리가 음성으로만 전달되는 매체, 라디오가 있죠. 영상 매체는요? 영상 매체는 TV. 근데 요거는 다 자, 쭉 여기서 한번 끊어놓고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 언제 나타났어?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무슨 사회 때 나타났다? 산업 사회 때 나타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산업 사회 때 출현했던 것들이고. 자, 그럼 뉴미디어.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뭐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들 다 포괄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SNS.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뉴미디어지. 어떤 사회 때 나왔다? 정보 사회 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사회 때 인쇄, 음성, 영상 매체, 뉴미디어의 정보사회 이렇게, 아니 정보사회의 뉴미디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에 또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 자, 인쇄 매체, 음성 매체, 그리고 영상 매체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요. 자, 지금 신문 직접 만들 수 있나요? 왜 못 만들지? 아니, 너 말고 지금 네가 만들 수 있냐? 왜요? 왜 신문을 지금 못 만들지? 신문 만들려면 뭐가 돼야 돼?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신문사에 출판사에 취업을 해야지. 그치? 그럼 사랑씨 라디오 방송 지금 진행할 수 있어? 못하죠. 왜냐면 그거 하려면 라디오 방송 DJ가 되든 연예인이 돼가지고 아니면 라디오 방송국에 취업을 하든 그래야잖아. 또 마찬가지지. TV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인쇄, 음성, 영상 매체를 정보 제공하는 사람이 되기는 지금 쉽지 않다. 왜? 정보 제공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취업해야 돼.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공통점 정보 제공자와 그리고 정보를 받는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책, 신문, 라디오, TV 이런 것들의 정보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자 입장이잖아. 정보 수용자 간 경계가 어떨까요? 자,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의 경계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즉 만들려면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정보 제공자가 될 수가 없지.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뉴미디어. 여기 SNS, 인터넷. 이번에
자, 시험이 끝나고 나가지고 애들이 막 시험 끝났다고 놀고 있는 모습 그냥 맨날 뭐 인스타에다가 막 올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갔다 오셨나요? 그때 뭐 에버랜드 갔나 하지 않았어? 오, 대박인데 눈치 게임 성공하셨네요. 아무튼 그때 올렸어 안 올렸어? 오, 그렇군요. 근데 딴 데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은 엄청 많이 올렸는데 그러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찍은 사진들 아니면 그 관련된 글들 이런 거 올려버리면 또 뭐가 되는 거야? 뉴미디어에서 정보 제공자가 되는 거야. 그쵸? 또 시험 못 봤다고 똥글 그냥 싸질러 놓고 그냥 이거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여튼 뭐 지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자, 그래서 정보 누구나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SNS에 제가 글을 올리진 않았지만 제 친구랑 같이 저기 뭐야 이번 쉬는 기간에 축구 보고 왔거든요. 그 다음날에 야구도 보고 왔고 그럼요. 아무튼 그때 축구 봤던 거 몰래 갔다 오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인스타에다 올리는 바람에 다 들켰어요. 근데 뭐 축구 보러 간 건 얘기 안 했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튼 자 정보 제공자, 정보 수용자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요 우리 이제 중간고사 한번 겪어보니까 문제는 한번 대비해봤잖아. 한번 맞아봤잖아. 그치? 뭐 잘 푼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드러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 잘했어요. 더 잘해야지. 아무튼 아직이야. 자 여기 우리가 정보 제공 말렸잖아. 아무튼 뭐냐면은 자 우리가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에서 한 대 빵 때리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야. 지금 여기서 정보사회 때 나온 거 산업사회 때 나왔던 걸로 딱 나눴잖아. 우리 일탈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자. 일탈 쪽에서 자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해가지고 일탈의 거시적 관점 해가지고 뭐 나왔었어? 라고 하면 아노미 현상,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나왔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의 차별교제, 낙인 이론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나왔지. 근데 문제는 뭐야? 거기서 낙인 이론만의 특성,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혼자 내버려버리고 나머지를 묶어버렸단 말이야. 여기서도 가능하다. 즉 사회문화에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만 나눠놓고 뭐 산업사회 때 출연한 뭐 인쇄 음성 영상 이렇게만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뭐냐면 가장 끝에 있는 인쇄 매체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뉴미디어 여기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쇄 매체와 뉴미디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음성 매체와 영상 매체만의 공통점 요게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인쇄 매체와 뉴미디어의 공통점 한번 가볼게요. 준성 씨 최근에 책 어떤 거 읽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책 어떤 거 독서 뭐 하셨죠? 문제집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책을 읽으시네. 놀랍게도 대부분 물어보면 안 읽어요. 잘했어요. 아무튼 근데 책 안 읽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도현 씨는 뭐 읽었어? 알겠어. 자 아무튼 책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도현아 혹시 홍길동전 이런 거 본 적 있니? 흥부전 이런 거 본 적 있어? 전래동화 언제 읽었어? 그치? 한 10년 전이라고 한번 쳐보자. 여러분들도 유치원 때 막 그런 거 읽어보잖아요. 막 전래동화 같은 거. 그치? 사랑 씨도? 그러면 나도 읽었다? 저는 20년 전에 읽었어요. 25년 전에 읽었어요.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옆에 다니고 있는 여기 그 공터 영화관 어린애들 지금 읽고 있잖아. 자, 그럼 우리가 읽고 있었던 뭐 흥부전 그 내용이 다를까 똑같을까? 똑같지. 뭐 별주부전, 흥부전 내용이 다른 얘기를 읽고 있진 않겠죠. 그만인즉슨 무슨 뜻이냐? 똑같은 책을 난 20몇 년 전에 읽었는데 너희들은 10몇 년 전에 읽었고 쟤네들은 지금 읽고 있어. 그럼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자, 정보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동시에 읽어야 돼? 아니라는 소리. 그러니까 무슨 말? 자, 정보 수용에 있어서 정보 수용에 동시성이 있다야, 비동시성이 있다야? 아니죠. 똑같이 하면
똑같이가 아니라 비동시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비동시성으로 말할 수 있겠지. 근데 반대로 음성 매체, 영상 매체 한번 보겠습니다. 음성 매체, 라디오 아니면 영상 매체 뭐 TV 이런 건 방영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 시간 놓치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들을 수가 없고. 그치? 그러니까 자, 음성과 영상 매체는 정보 수용에 동시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꼭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이 올라옵니다. 재방송 보면 되잖아요. 그 재방송 또 방영 시간이 존재하잖아. 그치? 또 이런 말하면 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냥 요즘 다시 보기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누르면 바로 볼 수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왔던 영화 막 건축학개론 이런 게 다 그 나오면 본 적 있어 없어? 전 개봉 당시에 봤어요. 사랑 씨는 보셨나요? 아니요? 최근에 보셨나요? 그럼 언제 보셨나요? 수지 언니 때문에 보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봐봐. 그거는 자 뭘로 보는 거냐면 우리 뭐 넷플릭스라든지 왓챠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 OTT 서비스. 그거 뉴미디어예요. OTT. 알겠지? 그거는 뉴미디어야. 그리고 우리 TV 아니면 라디오 이런 것들은 방송 시간, 청취 시간 못 지키면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 어릴 때는 지금 다시 부활해가지고 개그 콘서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에 그때 개그 콘서트를 안 보고 내일 그 다음날 학교를 가잖아? 말 자체를 못 껴들었어. 애들끼리 맨날 막 그 어제 너무 재밌었던 거 막 따라하고 있고 막 깔깔거리고 막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안 보잖아? 그럼 못 껴들어. 어. 그래가지고 눈 시뻘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그 콘서트 꼭 보고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에 껴들고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그랬을 적이 있는데 근데 뉴미디어 예를 들어 지금 쇼츠 뭐 릴스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내 쇼츠 릴스를 장악하고 있는 게 저기 혹시 여러분들 알까 모르겠네 막 저기 인도네시아 쪽에 그 요트 대결이 있대요 막 카누 대결 막 이런 건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노래를 끌고 가는데 맨 앞에 저기 어린아이가 약간 선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노래랑 함께 춤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 떠 그래가지고 몇 분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거를 내가 최근에 봤다고 하면은 한적이 막 몇 명 친구들이 야 그거 3개월 전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행 거의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안 그래? 아니 근데 난 지금 봤어 예를 들면 아니 저도 물론 한 3개월 전에 봤어요 근데 난 지금 봤어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니? 막 하면서 막 춤추고 놀고 있는데 막 그거 이미 끝났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왜? 이제 막 시간은 나는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미 친구들은 다 봤거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인쇄와 뉴미디어는 정보 수용에 있어서 비동시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매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따로 문제도 한번 내줄게. 이것들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 특징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문화 관련돼 가지고 얘기할 때요.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그래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주민들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의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국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 정책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해서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했다면은 다들 기억날 수 있을 겁니다. 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 요거 두 가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민 정책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합니다. 자, 첫 번째 용광로 이론. 그리고 이 용광로 이론이라고 하는 거 보통 미국 모델이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글씨 왜 이렇게 못한데? 자, 미국 모델. 그럼 용광로 이론은 뭐야? 라고 하면 자, 이주민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그동안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근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 나라에 흡수돼야 된다는 소리야. 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모두 버리고
그 사회에 흡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흡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장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요. 자, 용광로 이론의 장점.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말과 문화 이런 거 예절 이런 걸 다 지키면서 살고 있어. 생김새만 다르지 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이야. 예의도 바르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뭐 국방의 의무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도 잘 내고 있고 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점 그 사람들과 문화적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으로 저기 그 누구니 콩고에서 왔던 뭐 조나단이었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완벽하게 적응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문화적 갈등이 현지인들과 이주민들 간 문화 갈등이 적다 또는 없다. 그래서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단점도 있겠습니다. 자, 단점.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만 받아들이지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점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 버리고 오게 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주민들 입장으로 넘어갔었을 때 그 사람들은 몇십 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왔을 텐데 다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게 단점으로 지목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게요. 자, 반대로 이번엔 캐나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샐러드볼 이론이 나옵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구수가 적은데 굉장히 많이 불어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자체가. 자, 샐러드볼 이론. 요건 여러분들 미래인 교과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모델 이게 직접적으로도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캐나다 모델 이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아도 돼. 버리지 않고 그냥 유지한 채 흡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샐러드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연어 샐러드를 먹는다 해보자. 그러면 연어 따로 그다음에 뭐 양상추, 토마토, 올리브 뭐 이런 거 다 따로 있다고 해봐봐. 그럼 먹으면 연어 맛 나고 양상추 맛 나고 토마토 맛 나고 올리브 맛이잖아. 그치? 근데 다 같이 섞어가지고 소스에다 버무려서 먹으면 다 같이 먹었을 때 똑같은 맛이 나? 아니야, 좀 다른 맛이 나. 그치? 근데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케일 같은 거 뭐 추가로 섞는다든지 뭐 이래도 맛이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아.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야? 너희들의 정체성을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도 괜찮다. 유지한 채 통합하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다양성의 측면이 올라가지 우리나라의 문화가 소멸되거나 이런 위기를 겪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샐러드볼 이론의 장점과 그다음 샐러드볼 이론의 단점도 존재할 텐데요. 요거는 이거 반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용광로 이론의 장점이었던 게 단점으로 갈 거고요. 용광로 이론의 단점이었던 게 샐러드볼 이론의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적어주시면 당연히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올까?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지.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용광로 이론의 장점이었던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가 여기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 간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지인들과 이주민들 간의 문화적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샐러드볼 이론의 단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점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 통합에 어려움. 뭐 같은 얘기로 하자면 갈등이 올라갈 수 있다. 현지인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이런 얘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시죠.
다음 갑시다. 이제 사회 변동 관련돼 가지고 얘기 마무리하고 종료를 할 건데 우리가 사회 변동이란다. 문화 변동. 계속 사회 단원 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사회가 계속 입에 붙네. 자, 문화의 변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왜 문화가 변했는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분석할 때 외부 사회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외부 사회가 없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변했다. 자, 외부 사회가 없었어. 그런데 알아서 변했어. 그러면은 내재적 변동으로 들어갑니다. 외부 사회의 존재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외재적 변동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의 사례는 총 2가지, 3가지씩 해가지고 5가지가 나오는데 내재적 변동에는 크게 2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원래 기존에 있는 문화 요소였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발견이 있습니다. 자 발견. 그러니까 발견은 기존의 문화 요소였는데 요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 근데 반대로 원래 없었어. 근데 새롭게 만들어냈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발명이라고 할 겁니다. 발명 관련돼 가지고요. 얘기를 하면 발명은 기존에 없던 문화 요소를 창조했다.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90년대 때, 1700년대 중반 때 그때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학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산소를 발견했거든. 그러면 산소를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숨을 못 쉬었니? 아니지. 산소를 발견하기 전에도 산소는 존재했었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린 게 그 실험 때문이라는 거지. 그럼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도 신대륙이 아니에요, 사실. 원래 지구상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콜럼버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발견, 기존의 문화 요소가 있었지만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발명은 기존에 없었던 문화 요소를 창조해냈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여기 파트에서 발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학교에서는요. 요 발명을 2가지로 좀 쪼개요. 1차적 발명과 2차적 발명으로 좀 쪼갤 때가 있는데 1차적 발명, 2차적 발명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1차적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바퀴라고 하는 것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냈었을 때 요 바퀴의 발명으로 인해서 바퀴를 가지고 또 만들어낸 수레 또는 뭐 마차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적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 바퀴를 만들어낸 건 1차적 발명인데 2차적 발명으로 수레와 마차 등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산업혁명 당시 때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수증기의 힘, 물이 끓을 때 있는 수증기, 증기의 힘으로 동력을 삼는 기관, 증기기관을 만들어냈죠. 증기기관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기관을 통해서, 이 동력기관을 통해서 증기기관차를 만들었다. 또는 뭐 증기선을 만들었다. 이런 거는 이제 2차적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 발명, 2차적 발명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사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거는 외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재적 변동, 외재적 요인 이렇게. 그럼 외재적으로 요인이 있다는 거는 이건 외부에서 전해졌다 해서 전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총 3가지의 단어가 나온 3가지의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직접 전파, 두 번째 간접 전파, 세 번째 자극 전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요거 각각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하면은 일단 직접 전파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화가 전파됐다? 대면 접촉을 통해서 물건이 전달되었다. 문화가 전달되었다. 이런 얘기요. 그럼 직접 전파의 예시에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물건 사오는 무역,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죠. 여행 또는 뭐 유학 그리고 전쟁까지도 알아두면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계의 전쟁이었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커피 문화가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인들이 즐기게 된 문화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 전에는 원래 아프리카 쪽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여서 아랍 사람들이 먹게 된 음식이었거든.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여튼 그 커피가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돼지고기 못 먹는 것도 알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술도 못 마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식에 사용하는 음료를 커피를 쓰고 있었고 커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 또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근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자 거기서만 즐기던 커피 문화가 기독교 세계와 전쟁이 빵 터지면서 그쪽에 전례가 됐어. 근데 그때 교황은 처음에 악마가 내린 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굉장히 반대를 했다가 한번 맛보니까 빠져든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커피 문화의 상징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또 이탈리아가 대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에스프레소 이쪽 되게 유명하니까. 여튼 전쟁을 통해서 문화가 전달된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전파의 사례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 해외 직구를 통해서 저는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물건 샀고 저는 외국 사람 안 만나가지고 그냥 그 물건이 우리 집 앞으로 왔는데 그건 왜 직접 전파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안 가도 상관없지. 왜냐면 물건이 지가 혼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사람과 사람이 전달해주는 과정이 존재해야 되니까 당연히 직접 전파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간접 전파는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아. 그럼 어떻게 만나? 라고 했었을 때 중간에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매체를 통한 전파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매체를 통한 전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여러 가지 매체가 있었죠. 인쇄, 음성, 영상 매체, 뭐 아니면 뉴미디어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 히트를 쳤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놀이 문화가 외국에도 퍼졌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됐던 걸 우리가 이제 간접 전파로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는 자 A 국가의 문화가 B 국가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걸 볼게요. 그럼 B 국가에는 당연히 원래는 없었겠지. 근데 A 국가에는 존재했어 안 했어? 자 기독교 세계에는 커피가 없었다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커피 문화가 들어왔는데 기존 이슬람권에는 커피 문화가 존재했지. 그렇지? 그럼 또 간접 접하의 예시로 했었을 때, 자 SNS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뉴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던 문화는 A 국가에 원래 있었던 문화죠. 그러니까 자 간접 전파와 직접 전파의 공통점 얘기해라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문화 요소가 전파된 것뿐이라는 소리입니다. 기존의 문화 요소가 존재했다. 문화 요소가 기존에 존재했다. 이런 말. 뭐랑 공통점이 있어요? 직접 전파, 간접 전파는 발명과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있었잖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직접 전파, 간접 전파는 다른 나라에 원래 있었잖아. 그걸 전파해가지고 들어왔던 것뿐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발명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여기 자극 전파 의미부터 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극 전파 우리 자극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소위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자극받는 거는 옆에 내 주변 인물들이 나를 뭐 긁었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영향을 줬든지 그런 식으로 자극을 받았다 또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외부 사회가 없으면 안 바뀌었어 라고 하는 걸 깔고 가는 겁니다. 자, 즉 자극 전파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야 돼? 외부 사회가 있어야 돼. 외부 사회에서 전래된 것 때문에요. 외부 사회와 접촉으로 인해 자극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자극을 받아서 자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인데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했다. 요게 들어가야만 해요. 그럼 이거 발명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지. 왜? 외부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자극 전파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명에만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항상 있었을 때 우리가 구분할 때 사례 구분할 때 뭐부터 해라? 외부 사회의 유무부터 파악하시고요. 외부 사회가 없었는데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다? 발명으로 가야 되는 거고 외부 사회가 있어서 자극받아서 만들어냈다? 자극전파로 가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예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중에서요.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체로키족이라고 있거든. 요 체로키족에 체로키 문자가 있습니다. 요게 대표적인 자극전파의 사례인데 요 체로키족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원래 말밖에 없었어. 자신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글자가 없었거든. 근데 유럽인들의 이주 때문에요. 알파벳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로키족의 문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체로키 문자를 보시면은 알파벳이랑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근데 읽는 방법이라든지 어휘의 쓰임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체로키 언어를 표현한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체로키족은 유럽 애들이 이주해가지고 알파벳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얘들은 자신의 문화를 자신의 문자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승부욕이 되게 세거든. 난 혼자서 뭘 좀 못해. 근데 누구랑 대결을 붙으면 진짜 되게 심해요. 약간 운동 좀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것들 느끼는데 내 친구랑 같이 놀고 있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이쪽 같이 나왔던 친구가 진짜 공부를 안 하다가 얘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열받더라고. 심지어 점수도 막 갑자기 높아져. 그래서 얘 따라가지고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얘 집에 갈 때까지 안 간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왔었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혼자서 있었으면은 공부 절대 안 했을 건데 그 친구 보고 공부했다가 이제 공부로 또 대학도 가게 되고 약간 그랬던 케이스인데요. 여튼 나 같은 경우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자극받아서 친구로부터 자극받아서 내가 변했다. 이런 얘기. 근데 여기 자극 전파에서 항상 외부 사회 존재 발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극 전파와 발명의 공통점 뭐다? 기존에 없었던 문화 요소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요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됐다. 요거는 발명과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포인트예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해서 변할 때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접해서 변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외부 사회와 다른 나라 문화가 만났을 때 이런 얘기예요. 외부 사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만났을 때 근데 왜 일어나냐라고 하는 유형에서는 첫 번째 요거부터 나누기도 합니다. 자발적 문화 접변이었어 아니면 강제적 문화 접변이었어 라고 하는 걸로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먼저 배우고 있다. 이거는 내가 유학 가는 걸 내가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문화 변동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자발적이죠. 그치? 근데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했었을 때 일제강점기 때 식민 지배 상황에서 우리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뀌었던 거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 구분 못 하시진 않을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거야. 사료에서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이것도 같이 구분하시는 거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는 뭐 가볍게 넘어가시고 그러면 중요한 건 요거예요. 양상.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가 바뀌어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해라고 하는 문화 접변의 양상. 요거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납니다. A 국가의 문화와 B 국가의 문화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A가 남았습니다. 자, A 국가의 문화와 B 국가의 문화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A와 B가 만들어졌습니다. A와 B가 존재해요. 그 다음 세 번째 A와 B 국가의 문화가 만났더니 A 국가에도 없었고 B 국가에도 없었던 C의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각각 세 가지로 양상 표현하면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서로 다른 문화 A 국가와 B 국가의 문화가 만났어. 그랬더니 A 국가 걸로 흡수됐어. B 국가 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 하나로 합쳐졌다 동화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동자를 써서 문화 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문화 동화에는 하나 꼭 같이 알아가셔야 되는 건 자, 사랑씨 비국 갖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항상 요거는
소멸까지도 존재했다가 나와야 돼.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약간 낚시 포인트로 하나 등장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국가에서 유행하던 음료수가 B국가로 전파가 됐어. B국가와 무역을 통해서 B국가에서 선풍정이 인기를 끌어서 B국가에서 판매율 1위 제품의 A국가의 음료수가 차지했다. 이거 문화 동화 사례일까요? 아니지. 그냥 인기를 얻어서 1등 했다는 건데 B국가의 문화는 안 없어졌지. B국가의 음료수는 안 없어졌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자, A국가에서 전파된 음료가 모든 B국가의 음료 시장을 잡아먹고 B국가의 음료수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됐다. 이런 말 나오면 동화라고 해야 돼.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A와 B가 둘이 동시에 남아있어요. 이거를 문화 공존 같은 말로 이제 병존, 나란히 존재한다라고 해서 병존이라고도 합니다. 문화 공존, 문화 병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문화 병존의 사례 하면은 저기 전주 객사 맞은편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뭐가 있냐면요. 전주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또 LA 한인타운 가면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문화 병존의 사례, 문화 공존의 사례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 종교 기념 행사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5월 말에 한 번 더 쉬는 거 아시나요? 몰랐어? 5월 25일 날, 자 일요일 날 이 날이어가지고 대체공휴일로 해가지고 월요일에 한 번 더 쉽니다. 뭘까요? 뭐 때문에 쉴까?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이어서 쉬어요. 어디 기념 행사야, 도연아? 어떤 종교? 불교. 그치? 그리고 또 종교 기념 행사 하나 더 있어요. 아, 두 개 더 있습니다. 또 뭐 있지? 12월 25일 날 뭐 있어요? 성탄절, 기독교 기념 행사지? 크리스마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 준성 씨? 종교 기념 행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때도 쉽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있는 개천절도 종교 기념 행사예요. 나철이 창시했던 대종교는 단군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상이었단 말이야. 종교였단 말이야. 그래서 자,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이 이제 고조선 건국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종교 기념 행사이자 우리나라의 국경일로도 포함되죠. 그래서 자, 보면 우리나라의 불교 아니면 기독교 그리고 뭐 대종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통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알았어. 딴짓하지 마세요. 좀. 아무튼 문화 병존의 사례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태원 가면 이슬람 사원 또 볼 수 있고 이러니까 문화 병존의 사례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 아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 말 안 한 게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가주자. 이것만 잠깐만. 자 비국가 거는 소멸됐다 했었잖아. 문화 동화에서.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A 국가랑 B 국가는 어떤 위치에 있는 국가일까? A 국가 살아남은 획일화되었던 A 국가는 보통 선진국일까 약소국일까? 어떤 나라죠? 보통 선진국의 문화가 남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선진국의 문화로 획일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비국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약소국, 소수민족 이런 문화가 소멸되고 있다 이런 얘기. 요거 아까 전에 빼놔서 추가 한번 해놓으세요. 추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다음 세 번째 A와 B의 국가가 만났다. 그랬더니 C가 됐어. 그러면 이 C는 원래 A 국가에서도 없었고 B 국가에서도 없었던 독특한 문화야. 그러면 A 국가 예를 들면 요거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불고기 그리고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인 피자가 만나가지고 불고기 피자가 됐는데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불고기 피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탈리아 가가지고 불고기 피자 주세요 하면 줘 안 줘? 없어 안 줘. 그치? 그래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불고기 피자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사례냐? 바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든 문화 융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들어갈 말이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상조되었다는 말 썼죠.
그러면 자, 이거 뭐랑 공통점이야? 현 씨? 요거 뭐랑 공통점이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했다, 창조했다라고 하면 아까 배웠던 또 발명과 무슨 전파? 자극 전파와 문화 융합의 공통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발명, 자극 전파, 문화 융합의 공통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또는 창조되었다. 음. 양상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학년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다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여서 이번 문제 꼭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지. 그치? 문제 유형 자체를 조금 어렵게 하더라도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잘 돌려가지고 우리 한번 요거는 무조건 맞추고 가버리게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얘기할 거 문화 변동, 문화 접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제 변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 문화 변동에 있어서 문화 변동은 항상 좋게만 흘러가냐라고 하면 아니다. 문화 변동의 문제점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할 때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물질 문화 뭐야? 형태가 있다 해서 유형 문화 비물질 문화 형태가 없다 해가지고 무형 문화 그러면 자 자동차 유형이야 무형이야? 그러나 그치? 그럼 자동차 관리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유형이야 무형이야? 무형이지. 그래서 뭐가 더 빠를까? 자동차의 발전이 빠를까요?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발전이 빠를까? 준성아. 차의 발전이 빠르지. 즉 다시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와 예절, 법, 제도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 중에 뭐가 더 빠르다? 사랑씨 어디가 더 빨라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걸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지체 현상. 자, 우리 요거 일탈 쪽에서 살짝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니?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 규범, 사회 제도가 없어서 일탈, 문제가 터졌다라고 했던 비르켐의 무슨 이론? 아노미 현상, 아노미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하는 거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빠르다.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도 일어나? 아노미 현상이 나타난다. 즉 일탈이나 범죄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문화 변동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요건 이제 첫 번째 문제 포인트 하나 잡아두시고 그다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문화 동화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요. 보통 어떤 나라의 문화로 합쳐져? 어떤 문화의 문화, 어떤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획일화가 될까? 선진국의 문화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세계화가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의 교류가 확산되고 있는데 세계를 통해서 선진국의 문화만 선진국의 문화로 획일화가 되고 그리고 약소국이라든지 소수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고 있는 문제를 겪는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 다양성 보존 문제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화 변동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에서 좀 특수하게 한쪽이랑 다른 쪽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 3-3 쪽이에요. 3단원 마지막 부분. 여기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교과서마다 다른 확인 문제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책임도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벌써 갈 준비하시고 있네. 아무튼 예 오늘은 여기까지.